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숨어있기 마련이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황량한 땅에서 뜻밖의 발명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풍경 속에서 인류의 방향을 바꾼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하려는 세계도 그런 이야기의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거대한 문명으로 기억되지만 시작은 누구보다 불안했고 위험했고 사실 거의 무너질 뻔했던 환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위태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찾았고, 그 길이 나중에 하나의 역사로 굳어졌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문명이란 것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새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보시죠. 아주 먼 과거, 이름조차 정해지기 전의 땅에서 사람들은 강의 흐름을 바라보며 삶의 의지를 다져야 했습니다. 특정한 나라나 왕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누군가가 사회를 만들어 이끌어주는 체계도 없었고 생존의 모든 조건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야 했죠. 그 중심에는 흙빛 물결을 일으키던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성질이 변했고 흐름이 바뀌면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사납게 유동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마다 위험만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간 자리에 남은 흙이 너무나 비옥했기에 사람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주는 보상과 위험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죠. 사람들이 이 강을 쉽게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땅에 깃든 특별한 생명력이었습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흙은 다른 지역보다 영양이 풍부했고,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큰 오살핌 없이도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떠돌며 삶을 이어가던 시기에는 이런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이 기쁨과 위협 사이에서 사람들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강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하늘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날에는 강물의 변화를 대비했고,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면 날씨를 걱정하며 식량을 챙겼습니다. 자연의 신호는 사람들에게 말없는 조언처럼 다가왔죠. 이런 경험의 축적은 사람들에게 강을 하나의 존재처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친구이자 동시에 화를 내면 피할 수 없는 상대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에 집을 지을 때에도 신중했습니다. 물이 불어날 경우를 대비해 조금 높은 지대를 찾았고, 비가 오래 이어지면 집 주변을 단단히 다져두었습니다. 낮에는 곡식을 돌보고 밤이면 불빛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강의 움직임을 이야기했죠. 이런 모습은 어느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패턴과 규칙을 만들어가며 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직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흔적은 없지만 그들의 삶은 행동과 습관, 그리고 도구로 표현되었습니다. 돌을 어떻게 깎아야 날카로워지는지, 어떤 식물의 뿌리가 먹을 수 있는지 같은 지식은 모두 경험으로 얻은 거였죠.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면 이웃에게 알려주었고, 그 이웃의 아이들은 다시 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이 흐름 덕분에 공동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경험은 일종의 살아있는 기록이었고, 말로 전달되는 문화는 문자가 없었음에도 서로를 묶어주는 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강가에 조금 더 머물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한 건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을 위해 짧게 머무른 장소가 아니라 계절을 지내고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나뭇가지와 흙, 풀을 엮어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 구조물은 점점 강한 비바람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매우 컸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울지 않고 잠들 수 있었고, 음식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생존의 확률을 크게 높여주었어요. 정착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물을 길어오는 사람, 사냥을 담당하는 사람, 밭을 돌보는 사람 등 역할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은 이 규칙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자연의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변화에 대한 감각도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햇빛의 색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날 강의 흐름을 예측하려 했고,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면 곧 비가 올 조짐으로 받아들였죠. 이런 관찰은 단순한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사람에게 공동체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비록 지도자라는 명확한 개념은 없었지만 경험 많은 사람이 나서서 의견을 정리해주는 일이 많았죠. 자연스레 그들에게 의사결정에 권한이 생겼고, 그것이 공동체의 안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공동체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흙을 이용한 그릇은 처음에는 물을 보관하는 데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기 겉면에 무늬를 새겨 넣으며 자신만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가족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렸고, 또 다른 사람은 비가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늬들은 공동체의 정서와 신념을 담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고, 지금은 그들의 세계를 추측할 수 있는 귀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아주 작은 감정과 행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강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계절을 견디는 법을 익혀가던 시기에는 이전보다 한층 더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며칠 뒤뿐 아니라 몇 달 뒤를 생각하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강이 남기고 간 흙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시기에 어떤 곡식을 심어야 할지 같은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 공동체의 구조도 자연스레 변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땅을 다루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농경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농경은 지금처럼 넓은 논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강물이 빠진 자리에 남은 촉촉한 흙을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위에 작은 씨앗을 조심스레 올려두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간단한 방식만으로도 작물은 꽤 안정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이 경험은 공동체의 생존을 더욱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안정은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농경은 단순히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문명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였던 셈입니다. 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땅을 돌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나뭇잎을 올려두기도 했고, 바람이 거세지는 시기에는 어린 싹이 꺾이지 않도록 주변 흙을 더 단단히 다져주기도 했습니다. 농경은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변화뿐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의 소리, 공기 중의 습기, 하늘의 색을 모두 연결해 한 해의 작황을 예상했습니다. 이 감각은 오랜 경험의 집합체였고, 그 경험이 깊어지면 자연스레 공동체 전체의 삶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곡식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그냥 방치하면 습기가 차서 금방 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저장 공간을 분리하고 지면에서 약간 띄운 구조물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기의 역할이 커졌죠. 진흙을 다져 만든 그릇은 습기를 막아주었고, 곡식이 벌레나 동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토기의 뚜껑을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나무 껍질이나 식물 섬유를 사용하는 기술도 생겨났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발명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장이 가능해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이처럼 농경과 저장 기술이 발전하자 공동체의 규모도 점차 커졌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더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죠.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스레 역할도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데 뛰어난 사람이 생겨났고 농경을 총괄하는 사람이 등장했으며 강의 변화를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더 정교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필요한 때 도움을 청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화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가 사냥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가 나서서 그 사람을 찾았고 누군가의 밭이 물에 잠기면 이웃들이 함께 땅을 다져주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서로의 말을 들으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많았죠. 생존 기반이 점점 안정될수록 사람들의 정서도 부드러워졌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한다는 감각을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명적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배려와 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죠. 생활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더 많은 의미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떠올렸고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강의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하루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식이 등장했습니다. 곡식의 일부를 땅에 돌려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 특정 시기에는 강가에 모여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작은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고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감정을 톡이나 도구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곡선을 새겨 넣었고 또 다른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상징을 톡이 표현에 남겼습니다. 이 무늬들에는 그들의 신념과 바람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표현은 더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린 듯 보이는 선 하나에도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 있었고 이 무늬들은 훗날 후대 사람들이 이들의 정신세계를 추측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이렇게 감정과 기술이 섞인 지점에서 싹트는 법이죠.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사람들은 단지 생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서 더 질서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었죠. 강물이 불어날 때의 대비 방법, 곡식을 나누는 기준, 사냥터를 정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사회는 눈에 띄지 않게 한 단계 더 복잡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직 문자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능력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문명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멈춘 날이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강이 평소보다 잔잔할 때면 무엇이 다르길래 고요한지 궁금했죠. 이런 의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차 자연에는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절이 되면 공동체의 모임을 열어 자연에게 감사하거나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려는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공동체가 느끼는 불안과 기대를 다루는 방식이었고 나중에는 신념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었죠. 사람들이 자연을 의식하는 이런 흐름은 공동체의 정서와 결속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중심의 불가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거나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가올 계절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연의 흐름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기대를 나눴고 또 어떤 때에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고 공동체의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이 과정은 한층 더 깊은 문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특정 인물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었죠. 강물이 언제 넘칠 것 같다고 예측하거나 바람 냄새로 다가올 날씨를 짐작하는 능력은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런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위기 상황이 오면 이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지도자와는 다른 형태였지만 공동체가 의지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강압보다는 지혜와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공동체가 커질수록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견이 다양해지고 충돌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물을 먼저 사용할 우선순위나 사냥터의 경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지혜와 설득이 필요했고 이 점에서 경험 많은 지도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되었고 이런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가 더 큰 결속력을 갖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체는 생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농경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땅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강가의 흐름을 고려해 농사 위치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땅을 돌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죠. 어떤 사람은 강가 가까이에 작물을 심어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도록 했고 어떤 사람은 수해위험이 적은 내륙 쪽을 선택해 작물의 안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경험이 쌓일수록 공동체는 점점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도구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이나 식물 채집에 쓰던 도구가 이제는 땅을 고르고 흙을 다지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죠. 돌을 깎아 만든 날카로운 도구는 나무를 다듬는 데에도 유용해졌고 강가에서 주워온 단단한 조약돌은 토기를 빚는 과정에서도 쓰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도구가 정교해지면 사람들의 일상도 더 정교해지고 그것은 다시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도구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죠. 이렇듯 도구와 농경, 생활기술이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몇 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고민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규모의 작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여러 가족이 힘을 합쳐 큰 구조물을 짓기도 했고 홍수를 대비해 높은 지대를 다 같이 다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협력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점점 더 상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단순한 날씨의 신호가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자연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공동체 전체에 깊게 스며들었고 하나의 문화와 신념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일정에 따라 강가에 모여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다가올 계절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며 작은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며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자라났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규칙과 이해를 배우고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정서를 형성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노래를 부르거나 비오는 날 아이들을 안아 강가를 멀찍이 바라보던 풍경 같은 것들이 문화의 흐름을 만들었죠. 이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질서를 느꼈고 그 질서는 공동체를 위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생존만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로 전환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했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연을 읽고 예측하는 능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였고 문화를 통해 정서적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공동체는 더 큰 변화가 가능해질 만큼 강해졌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뒤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만이 목표였던 시대에는 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장마철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냥감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요소들이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질서를 잡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점차 문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강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길을 찾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 무렵에는 공동체 규모도 두드러지게 커졌습니다. 안정된 먹거리와 저장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인구가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경을 총괄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냥의 시기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데 뛰어난 솜씨를 지닌 사람도 있었고, 강가의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 조언을 해주는 이들도 존재했죠. 이런 분업은 공동체가 예전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삶을 이어갔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충돌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물을 먼저 사용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혹은 사냥감을 공유해야 하는 기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방식과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죠. 때로는 조용한 한마디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힘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도력은 공동체를 더 단단히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었고, 훗날 체계적인 통치가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도력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불안을 덜어주는 형태였습니다. 강이 갑자기 잔잔해졌을 때 그 의미를 살피고, 바람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불어올 때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강제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자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의 말은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했고, 그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런 신뢰는 공동체 전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의식과 신앙도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특정 시기가 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강이 잔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기원을 드리는 시기였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닌 정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의식은 사람들에게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었죠. 신앙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그 싹은 분명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계와 문화가 풍부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감정에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변화가 단지 생존 여부를 가르는 요소였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삶의 메시지를 읽으려는 시도가 많아졌죠. 강이 잔잔하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공동체가 서로의 안전을 먼저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눈에 보이는 모습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런 감정은 노래, 몸짓, 상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모여 들려오는 조용한 노랫소리는 그들이 삶을 이해한 방식이었고, 또 하나의 문화가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점차 정교해지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화했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단지 먹고 자는 단위를 넘어 삶 전체를 담아내는 작은 세계가 되었죠.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고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며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질서는 관습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는 나중에 더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작은 관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관습이 쌓여 규범이 되고, 규범이 모여 사회 구조로 발전한 것이죠. 기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돌을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과정은 더 정교해졌고, 불의 사용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토기 제작 기술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점토의 질감과 굽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강한 열에도 잘 버티는 형태가 등장하곤 했죠.
토기에 새겨지는 무늬도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해졌습니다. 특정 상징이 반복되기도 했고 공동체의 기원을 표현한 듯한 문양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켰고 공동체가 자연을 다루는 방식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착이 안정되자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의 탐색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따라가 보며 새로운 땅을 살폈고 어느 곳에서는 더 단단한 돌이나 더 좋은 점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원들은 공동체의 발전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활 방식도 함께 바뀌기 마련입니다. 더 강한 도구가 생기면 더 넓은 땅을 다룰 수 있었고 더 깊은 지식을 얻으면 자연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탐색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단순한 생존 집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지혜와 기술, 문화가 어우러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가짐은 공동체의 정서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큰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철학은 문명이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고 후대의 사회 구조와 사상의 기반이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이 긴 흐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황허강 주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움직임을 이해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작은 공동체를 서서히 키워냈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과 문화, 규칙과 신념은 훗날 거대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고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명의 시작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과 협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잠시 멈추려 합니다. 황허강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이 문명의 시작은 비록 소박했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생각과 기술 문화는 수천 년 뒤 거대한 왕조를 만들고 넓은 대륙에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초창기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